3월의 쌀쌀한 아침. 계룡에 위치한 여군 훈련소는 아직 밤의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젊은 여성 신병들이 커다란 가방을 끌며 줄을 서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그중 유독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바로 23세의 김민지였다. 다른 이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주위를 의식하는 것과 달리 민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외모 아래에는 그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민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수장인 김민호 대법원장의 딸이자 입법부를 총괄하는 국회의장 김민수의 조카였다. 그런 배경을 가진 그녀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 길을 택했다. 민지에게 군대는 안락함을 누리는 곳이 아닌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김민지로서 우뚝 서고 싶었다. 대법원장의 딸이나 국회의장의 조카가 아닌 그저 김민지로서 말이다. 모든 신병들이 자리를 잡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병들 모두 앞으로 나와 한 장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준형 중위. 30대 초반에 그는 어딘가 오만함이 서려있는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권력에 익숙한 자들만이 풍기는 특유의 분위기였다. 박중희는 천천히 줄을 따라 걸으며 신병들을 훑어봤다. 대부분이 고개를 숙였지만 민지만큼은 달랐다. 그녀는 똑바로 정면을 응시하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중희는 이 모습에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민지의 앞에서 멈춰섰다. 너 이름이 뭐야? 박중희가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보고합니다. 신병 김민지입니다. 민지는 군인다운 또렷한 발음으로 대답했다. 김민지, 서울 출신이지? 박중희가 비아냥거렸다. 네, 그렇습니다. 민지가 답하자 그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하하하, 역시 서울 아가씨답게 눈빛이 건방지네. 여기선 그런 눈빛 소용없어. 알겠나?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겠냐고. 그가 강조하자 민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정의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할 때 실현되는 거란다. 민지야. 어떤 위치에 있든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라. 박중희는 민지의 의연한 태도의 순간 당황했다. 보통 신병들은 그의 위협에 움츠러들기 마련이었는데 이 여자는 달랐다. 오히려 그에게 도전하는 듯 했다. 그는 묘한 흥미와 동시에 분노를 느꼈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다른 신병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민지의 모습이 깊이 박혀 있었고 그 건방진 눈빛을 꺾어버리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신병 배정이 끝나고 민지는 교원병이 함께 쓰는 생활관에 배치되었다. 그녀의 침대는 구석진 곳의 아래층이었다. 너 아까 박중희한테 찍힌 것 같던데 괜찮겠어? 옆 침대의 신병 이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지은은 순하고 착해 보이는 눈을 가진 앳된 소녀였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괜찮다는 듯 웃었다. 뭐 어쩌겠어. 그냥 버티는 수밖에. 그때 다른 동기인 윤소연이 다가왔다. 소연은 순박하고 씩씩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언니.
근데 진짜 눈빛이 남다른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지 않아. 소연은 감탄하듯 말했다. 민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답했다. 그냥 성격이 좀 고집세나 봐. 하지만 그녀의 속내는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모든 것이 쉬워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녀를 김민지가 아닌 대법원장의 딸로만 보게 될 것이고 그녀의 모든 역경도 가족의 권력으로 해결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소등 시간이 되어 생활관이 조용해지자 민지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김민지로서 여기서 버틸 거야. 아버지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겨낼 거야. 다음 날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다. 전원 기상 3분 안에 정렬 완료. 조교의 고함 소리에 신병들이 우르르 몸을 일으켰다. 민지도 재빠르게 침대에서 나와 군복을 입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박중희의 감시망에 들어섰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침 점호가 시작되자 박중희가 나타났다. 그는 일부러 민지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다. 신병 김민지, 군복 상태가 엉망이군. 제대로 입는 법도 모르나. 민지는 자신의 군복을 내려다봤다. 다른 동기들의 군복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명백한 트집이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민지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박중희는 만족하지 않았다. 주의하겠다고 너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군대야. 군대 한 번 실수하면 동기들까지 다 같이 곤란해져. 그의 말에 다른 신병들은 민지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벌써부터 그녀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볼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민지는 그런 시선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첫 훈련이 시작되자 박중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구보를 할 때도 김민지 속도 늦다 더 빨리 뛰어. 체조를 할 때도 자세가 엉망이야 다시 해. 사격 훈련에서도 여자 손으론 총 제대로 못 쏘지 온갖 트집을 잡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민지는 모든 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구보 속도는 남자 못지않게 빨랐고 사격도 정확했다. 체력도 웬만한 남자들보다 좋았다. 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시켜준 각종 운동과 무술 덕분이었다. 박중희는 민지의 뛰어난 실력을 보고 더욱 분노했다. 자신이 깎아내리려던 신병이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다. 저 여자 반드시 굴복시켜야 해.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지를 동기들은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언니,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소연이 감탄하며 물었다. 민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냥 운동을 좀 했을 뿐이야. 하지만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민지야, 너무 눈에 띄지 마. 박중희가 더 괴롭힐 것 같아. 민지는 지은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일부러 실력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괜찮아. 나 이런 거에 굴복하지 않아.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생활관에 있던 모든 동기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조용히 글을 썼다. 오늘부터 모든 일을 기록하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그녀는 박중희의 부당한 대우와 자신이 느낀 감정들을 또박또박 적어내려갔다. 첫날의 기록이 끝나자 민지는 수첩을 베개 밑에 숨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정의를 나도 지켜낼 거야.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다. 박중희의 괴롭힘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곁에는 진실한 동료들이 있고 멀리서는 자신을 지켜보는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김민지의 군대 생활 첫날이 저물어 갔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다. 거대한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막 시작된 것이었다. 훈련소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김민지를 향한 박준영 중위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밀해졌다. 마치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정교한 계획을 세운 것처럼 말이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자마자 박중희는 어김없이 생활관으로 들어왔다. 전원 기상 정렬 완료 2분, 조교의 구령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시선은 곧장 민지에게로 향했다. 신병 김민지, 침대 정리 상태가 엉망이군. 민지는 자신의 침대를 돌아봤다. 군대식으로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박중희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다. 이게 침대 정리냐? 이불 모서리 봐라. 삐뚤빼뚤하잖아. 박중희가 손가락으로 이불 끝을 들춰 보이며 큰 소리로 지적했다. 다른 신병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민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다고 네가 못하면 동기들이 다 같이 벌 받는 거 몰라. 박중희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렸다. 그 순간 주변 동기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민지는 느낄 수 있었다. 또다시 자신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원망의 눈빛들이었다.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민지야,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 괜히 맞서지 마.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들고 박중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아침 구보 시간이 되자 박중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김민지, 뛰는 자세 봐라. 여자 티 팍팍 난다. 20여 명이 함께 뛰는 와중에 유독 민지만을 지목해서 크게 소리쳤다. 발 높이 들어, 팔 흔들어, 제대로 뛰어. 민지는 이미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시켜준 각종 운동 덕분에 체력이 남다른 그녀였지만 박중희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다. 속도 늦다, 더 빨리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동기들 발목 잡지 마라. 구보가 끝나고 나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김민지, 따로 남아. 박중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생활관으로 돌아갔지만 민지만 홀로 운동장에 남겨졌다. 내가 뛰는 걸 보니까 아직 부족해. 추가로 구보 10바퀴 더 돌아. 10바퀴라면 거의 4km에 달하는 거리였다. 이미 힘든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추가로 뛰라는 것은 명백한 가혹 행위였다. 하지만 민지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1바퀴, 2바퀴, 3바퀴.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박중희는 그런 민지를 바라보며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저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 보자. 하지만 놀랍게도 민지는 10바퀴를 모두 완주했다.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해낸 것이다. 박중희는 그런 그녀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흥미였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지를 동기들이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언니, 괜찮아요.
윤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몇몇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눈총 받는 것 같은데. 한 동기가 날카롭게 말했다. 맞아. 왜 자꾸 박중희 건드려? 우리까지 덩달아 힘들어지잖아.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그리고 왜 동기들은 나를 원망하고 있지? 정작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날 오후 사격 훈련이 있었다. 민지는 사격장에서도 어김없이 박중희의 표적이 되었다. 김민지. 앞으로 나와 박중희가 모든 신병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불러냈다. 여자들은 사격이 약해. 특히 힘이 없어서 총을 제대로 못 잡지. 하지만 민지는 침착하게 사격 자세를 잡았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사격장에 데려가 훈련시켜준 덕분에 그녀의 사격 실력은 웬만한 남자들보다 뛰어났다. 탕탕탕 연속으로 발사된 총알이 모두 정중앙에 명중했다. 만점이었다. 뭐야? 이게 박중희가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하며 당황했다. 다른 신병들도 웅성거렸다. 대박. 민지 언니 완전 명사수네. 어떻게 저렇게 잘 쏴. 박중희는 얼굴이 붉어지며 더욱 분노했다. 우연이야. 한 번 더 해봐. 두 번째 사격에서도 민지는 완벽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에는 박중희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법으로 민지를 괴롭혔다. 사격은 잘하네. 하지만 군인은 사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신력이 중요해. 그날 저녁 점호 시간. 박중희는 모든 신병들 앞에서 민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신병 김민지. 앞으로 민지가 앞으로 나서자. 박중희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신병은 개인주의가 심해. 혼자서만 잘하려고 하고 동료 배려가 부족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민지는 누구보다 동기들을 챙기려고 노력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다. 하지만 박중희의 일방적인 발언 앞에서 민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런 태도 고치지 않으면 동기들까지 같이 벌받게 될 거야. 박중희의 협박성 발언에 다른 신병들이 민지를 향해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애언니, 진짜 조용히 좀 해줘. 한 동기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우리까지 왜 피해봐야 해? 또 다른 동기도 거들었다. 민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하지만 이지은과 윤소연은 달랐다. 야, 그게 민지 언니 잘못이야. 박중희가 일부러 괴롭히는 거잖아. 지은이 다른 동기들에게 항의했다. 맞아,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소연도 민지를 옹호했다. 생활관 안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민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쪽과 그녀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민지는 그런 분위기를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차라리 신분을 밝히는 게 나을까? 그날 밤 모든 동기들이 잠든 후 민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큰아버지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셨을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참아야 해. 이게 진짜 시작인 거야. 민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아버지가 평생 걸어온 정의의 길이 쉬웠을 리 없잖아.
나도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해.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박중희와 조교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김민지, 그녀도 버티고 있어요. 그래, 좀 독하긴 하네. 하지만 계속 압박하면 결국 무너질 거야. 여자들은 다 똑같아. 박중희의 괴롭힘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욱 치밀하고 음흉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동시에 그녀도 성장하고 있었다. 약한 피해자가 아닌 강한 전사로 말이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자 훈련소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준영 중위의 노골적인 괴롭힘이 계속되면서 생활관 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박중희는 이제 대놓고 김민지를 제외한 다른 신병들에게만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자, 신병들, 오늘 아침엔 다들 잘했어. 잠깐 쉬어. 그러나 민지가 지나갈 때는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하거나 넌 계속 남아서 청소해 라고 명령했다. 그의 교활한 전략은 민지를 동기들에게서 더욱 고립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는 교묘하게 민지를 모두의 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동기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특히 정민아라는 신병은 민지를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인물이었다. 야, 김민지,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잖아. 적당히 좀 해. 민지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정민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정민아는 멈추지 않았다. 네가 여기 있으면서 잘난 척하는 거 다 보여. 왜 그렇게 눈에 띄려고 해. 너만 없으면 우리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민지의 마음을 찔렀다. 민지는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이 갈등은 민지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 자신의 부당한 상황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동기들의 시선이 박중희의 괴롭힘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다. 이지은과 윤소연은 물론 최유리, 한승주 같은 신병들도 조금씩 민지의 편이 되어주기 시작했다. 특히 최유리는 평소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민지가 억울하게 질책을 당할 때마다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승주는 씩씩하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민지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박중희에게 눈빛으로 저항하곤 했다. 그들은 민지를 제외한 동기들이 모여서 그녀를 비난할 때마다 그만해. 민지 언니 잘못 아니잖아. 라고 당당하게 맞섰다. 그들의 존재는 민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며칠 후 훈련소의 외부에서 초청된 강사의 특별 강연이 열렸다. 모든 신병들이 강당에 모였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 박중희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자, 신병들 이제 훈련소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했을 텐데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다. 이분은 아주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분이야. 박중희는 그렇게 말하며 한 여성을 강단으로 모셨다. 강사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강인한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인은 몸만 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강해야 합니다.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는 정신력만이 우리를 버티게 해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나자마자 박중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신병들, 강사님의 말씀 잘 들었나?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기억해라.
그는 말을 이어가며 갑자기 민지를 지목했다. 신병 김민지, 너는 지금 정신력이 가장 부족해. 혼자서만 잘난 척하고 동기들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정신력 부족의 증거야. 모든 신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동이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끓어올랐지만 억지로 참았다. 참아야 해. 여기서 화내면 내가 지는 거야. 그 순간 강사가 박중희의 말을 끊고 다가왔다. 중희님, 잠시만요. 제가 보기에 저 신병은 정신력이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요. 강사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히려 저 신병은 굉장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당한 비난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인함. 저는 저런 강인함을 가진 군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신병이야말로 제가 오늘 말했던 정신력의 표본이군요. 강사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박중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신병들이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그동안 그녀를 비난했던 동기들도, 그녀의 억울함을 눈치채고 있었던 동기들도 모두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강연이 끝난 후 강사는 민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민지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 강사는 민지에게 살짝 윙크를 하고는 강당을 떠났다. 민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께서 미리 부탁하신 걸까?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다. 이 강사님은 아버지를 아는 것뿐이고 그녀가 여기 온 것은 순전히 우연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강인함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작은 사건은 민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동기들도 조금씩 민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정민아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그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기들은 민지를 향한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훈련소에 들어와 처음으로 민지는 동기들과 함께 편안하게 웃고 떠들 수 있었다. 언니, 진짜 대박이었어요. 강사님이 박중희한테 한 방 먹인 거잖아요. 소연이 신나게 말했다. 지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그때 속이 다 시원했어요. 라고 거들었다. 민지는 그제야 활짝 웃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다시 수첩을 꺼내 들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 훈련소 밖에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이야. 민지의 기록은 더욱 빼곡해져 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동기들과의 우정과 희망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중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에게는 민지가 단순히 굴복시키고 싶은 신병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지어 외부의 도움까지 받는다고 생각했다. 김민지, 네가 나를 무시해 내까짓게 나를 건드려. 박중희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민지를 노려보며 다짐했다. 좋아. 네가 이 강연을 이용해 동기들 사이에서 입지를 다졌다고 생각하나 본데 더 큰 시련을 겪게 해주지. 이번에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할 거야. 박중희는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민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가까웠다. 그는 민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동기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훈련소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민지는 아직 몰랐다. 그녀의 가장 큰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라는 것을. 특별 강연 이후 김민지와 동기들 사이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예전에 냉랭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생활관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했다. 민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이지은, 윤소연은 물론 최유리, 한승주 등 몇몇 동기들은 그녀와 더욱 가까워졌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민지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함께 분노했고 어떻게 하면 박중희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언니, 우리 그냥 중대장님한테 말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증거가 없잖아. 말해봤자 박중희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더 큰 보복을 당할 거야. 민지는 이전에 아버지가 법정에서 수많은 증거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기에 증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중희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망신 주려다 실패했으니 이제는 더욱 은밀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다음 날 아침 박중희는 민지에게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신병 김민지, 오늘 오후 4시까지 창고에 있는 훈련용 탄약 상자를 모두 정리해 그리고 밤 10시까지 화장실 청소를 완벽하게 끝내. 훈련소 창고는 엄청나게 넓었고 탄약 상자들은 무겁고 쌓여 있어 혼자서는 도저히 다 옮길 수 없는 양이었다. 게다가 화장실 청소는 그날 모두가 함께하는 일과였지만 박중희는 민지에게만 밤늦게까지 혼자서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가혹 행위이자 사적인 감정을 이용한 업무 지시였다. 민지는 묵묵히 명령을 따랐다. 동기들은 민지가 혼자서 무거운 탄약 상자를 옮기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몇몇 동기들이 나서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박중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막았다. 누가 감히 내 명령을 어겨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민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간신히 탄약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이지은과 윤소연이 몰래 창고로 들어왔다. 언니,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들은 민지와 함께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다. 야, 안 돼. 박중희가 알면 너희까지 벌받아. 민지가 만류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에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누군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중희였다. 감히 내 명령을 어겨 너희들 전부 영창 가고 싶어.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다. 아니, 박중희님, 제가 시킨 겁니다. 동기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민지가 재빨리 둘러댔다. 박중희는 민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다른 동기들이 모두 자신의 명령을 어겨가며 그녀를 돕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이것들이 감히 집단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건가? 박중희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민지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다. 야,
너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해. 네가 뭔데 내 명령을 어겨.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박중희의 손을 뿌리치고 침착하게 말했다. 박중희님, 지금 저에게 손 찍어 마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폭행죄입니다. 군인 폭행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지의 침착한 목소리에 박중희는 움찔했다.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민지의 멱살을 다시 잡았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내가 누군지 알아? 박중희는 민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난 너 같은 여자들 수십 명은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 내 명령에 복종해. 아니면 이 바닥에서 사라지게 해주지. 민지는 그의 손을 다시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경고합니다. 박중희님, 한 번만 더 제 몸에 손을 대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민지의 단호한 태도에 박중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물러났다. 그는 잠시 뒤 다시 분노에 차서 말했다. 좋아. 오늘은 이 정도만 해두지. 하지만 네가 나에게 한 짓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두고 봐. 김민지. 그는 그렇게 경고하고 창고를 나갔다. 박중희가 떠난 후 민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박중희의 살기, 어린 눈빛과 협박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것 같아. 민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대로는 안 돼. 이제는 단순히 기록만 할 게 아니라 증거를 모아야 해. 그녀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들었다. 오늘 박중희의 협박과 폭행 시도, 장소 창고, 목격자 이지은, 윤소연. 그녀는 이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지는 동기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증거를 모아야 해. 박중희의 부당한 행동을 녹음할 거야. 민지의 제안에 동기들은 놀랐지만 이내 모두 찬성했다. 맞아요. 우리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소현이 씩씩하게 말했다. 이지은은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 하나를 꺼냈다. 민지 언니, 이거 녹음기예요. 아빠가 사준 거예요. 혹시 몰라서 가져왔는데 이걸 써요. 민지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동기들은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했다. 민지가 박중희의 부당한 행위를 유도하면 지은이 녹음기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동기들은 그 상황을 목격하고 나중에 진술을 해주기로 했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내 자존심을 걸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동기들을 위해.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괴롭힘을 당하는 신병이 아닌 악에 맞서 싸우는 전사로 말이다. 훈련소에 들어온 지 2주. 김민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박중희의 악행을 심판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민지의 예상은 정확했다. 박준영 중위는 지난번 창고에서의 굴욕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물리적 괴롭힘을 넘어 민지의 정신과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려는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민지를 동기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교활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김민지 신병.
알고 보니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대. 소문이긴 한데 아버지가 장관급 인사라는 소리도 있어. 박중희는 이런 소문들을 조교들을 통해 은밀히 퍼뜨렸다. 잘난 척하는 신병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동기들의 질투심과 반감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소문은 삽시간에 훈련소 전체로 퍼져나갔다. 정민아를 비롯한 민지를 싫어하는 동기들은 이 소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더욱 민지를 경계했다. 역시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했구나. 재벌집 딸이라서 군대도 쉽게 갈 줄 알았나 보지. 생활관 안에서 민지에 대한 험담이 공공연하게 오가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과 비아냥거림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박중희의 괴롭힘보다 동기들의 오해와 배신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화장실에 갔다가 정민아와 다른 동기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야, 김민지 진짜 얄미워 죽겠다. 어제도 박중희 님이 따로 불러서 칭찬했다더라. 진짜 박중희 님이 걔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민지가 박중희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박중희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 괴롭힘을 특혜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민지는 잠시 무너지는 듯 했다. 그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 나약한 마음이 그녀를 잠식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든 동기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첩을 꺼내 들었다. 오늘 또다시 절망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왜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걸까? 내가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곳은 지옥이다. 그녀의 글씨는 희미한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민지에게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이지은과 윤소연은 민지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들은 남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지에게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요. 지은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소문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언니 믿어요. 박중희 님이 언니 괴롭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소연도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민지의 마음을 녹였다. 그들은 민지를 위해 점심을 따로 남겨두거나 훈련이 끝난 후 조용히 다가와 물을 건네주곤 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민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는 다른 동기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최유리와 한승주는 민지에 대한 험담이 오갈 때마다 그만해. 너희들이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정민아와 대놓고 대립하며 민지를 옹호했다. 두 무리의 충돌은 생활관 내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 하지만 이들의 용기 덕분에 몇몇 소심했던 동기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지의 편에 서서 험담에 반박하거나 조용히 민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박중희는 당황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민지에게는 든든한 지지 세력이 생기고 있었다. 특히 소문만 듣고 민지를 비난하던 동기들이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며 민지의 편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군. 더 강력한 수단을 써야 해. 박중희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제 민지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배경이 소문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모든 동기들은 민지를 완전히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김민지. 네가 숨기는 게 뭔지 내가 다 밝혀주지. 그때도 내 동기들이 내 편을 들 수 있을까 두고 보자.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음 작전을 구상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거짓과 진실, 오해와 믿음의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박준형 중위는 더 이상 김민지에 대한 소문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군 내부 인트라넷을 뒤져 민지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의 정보는 최고 기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접근 권한이 없었기에 박중희는 분노했다. 대체 이 여자는 뭐지? 일반 신병의 정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박중희는 직감적으로 민지의 배경이 소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민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민지의 자존감을 짓밟고 모두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야외 전술 훈련이 있었다. 모든 신병들이 위장 크림을 바르고 숲속을 이동하는 훈련이었다. 훈련 내내 박중희는 민지에게만 무거운 통신 장비를 짊어지게 했다. 장비의 무게는 20kg이 넘어 민지의 어깨를 짓눌렀다. 다른 동기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걱정했다. 언니, 우리가 좀 번갈아 들자. 윤소연이 속삭였지만 박중희의 감시 때문에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했다. 민지는 묵묵히 땀을 흘리며 걸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박중희의 괴롭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훈련 도중 그는 민지에게 일부러 어려운 지형을 통과하게 명령했다. 민지가 힘겹게 통신 장비를 짊어지고 바위를 넘으려는 순간 박중희는 그녀의 발을 걸었다. 민지는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무거운 장비가 그녀의 몸을 덮치면서 그녀는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다. 아야. 민지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하지만 박중희는 웃기만 했다. 김민지 신병. 괜찮나? 정신 똑바로 차리어야지 이게 군인이야.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민지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오상사가 달려왔다. 오상사는 훈련소의 모든 신병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항상 신병들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태도를 보였다. 오상사는 민지의 다리를 살펴보고는 박중희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중희님, 이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명백한 가혹 행위입니다. 박중희는 당황했지만 곧 얼굴색을 바꾸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일 뿐입니다. 신병 김민지에게는 정신력이 더 필요합니다. 오상사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고 민지를 부축했다. 일단 훈련소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민지는 오상사 덕분에 추가적인 훈련을 면하고 훈련소로 돌아와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민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 박중희가 이제는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민지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자신의 침대에 누웠다. 동기들은 그녀의 발목을 보며 걱정했다. 언니, 진짜 괜찮아요. 박중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윤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지은은 억울함에 분노했다. 언니,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최유리는 조용히 민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동안의 괴롭힘과 오해,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그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동기들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위해 이렇게 분노하고 걱정해주는 동기들을 위해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나는 박중희의 비겁한 행동을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 책임을 묻게 할 거야. 그녀는 동기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차례야. 나에게 힘을 줘서 고마워. 모두들. 다음 날 민지는 동기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우리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해. 녹음기를 사용해서 박중희가 우리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모두 기록하자. 민지의 제안에 동기들은 모두 찬성했다. 특히 정민아는 민지의 굳은 의지와 용기에 감명받아 이제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민지야, 나도 너를 도울게. 이제껏 너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거 미안해. 정민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박중희의 행동을 감시하고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도와줄 오상색에도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 싸움은 이제 김민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는 젊은이들의 정의로운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오상색에는 훈련소의 모든 비밀이 투명하게 보였다. 그는 박준영 중위의 행태를 오랫동안 주시하고 있었지만 신병들이 나서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내심 흐뭇해했다. 김민지를 비롯한 신병들이 그에게 찾아와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계획을 털어놓자 오상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신병들을 칭찬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중희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녹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상사는 신병들에게 녹음기의 위치와 타이밍, 그리고 박중희를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오상사의 도움 덕분에 신병들의 계획은 더욱 치밀해졌다. 그들은 녹음기를 숨길 최적의 장소를 찾아냈고 박중희가 가장 분노할 만한 상황을 연출하기로 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박중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당한 명령과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박중희의 괴롭힘을 유도하고 그가 도발에 넘어가도록 이끌어야 했다. 작전은 야간 훈련 시간에 실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밤이 되면 시야가 제한되고 박중희가 다른 조교들 몰래 민지를 괴롭히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전 당일 모든 신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민지는 이지은이 건넨 작은 녹음기를 몰래 군복 안쪽에 숨겼다. 언니, 조심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걱정하지 마.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밤 9시.
야간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박중희는 예상대로 민지를 따로 불렀다. 신병 김민지, 앞으로 나와. 오늘은 통신장비 훈련이다. 민지는 무거운 통신장비를 짊어지고 그의 뒤를 따랐다. 다른 동기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동태를 주시했다. 박중희는 민지를 훈련장 구석에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다.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소문이 났던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왜 나를 따로 부르셨습니까? 다른 동기들과 함께 훈련하고 싶습니다. 민지는 침착하게 물었다. 민지의 도발적인 질문에 박중희는 조롱하듯 웃었다. 하, 동기들 너 같은 애가 뭐가 좋다고. 동기들이 내 편을 들어주냐. 내 뒤에 있는 배경 빵빵한 부모님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네가 누군지 다 알아. 대법원장 딸이라고, 국회의장 조카라고. 박중희는 민지의 신분을 소문이 아닌 사실처럼 이야기했다. 민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박중희님은 지금 억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신병을 괴롭히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민지의 말에 박중희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이 계집애가 감히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나는 군대에서 법이고 내가 곧 정의한 애까짓게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바로 그때 이지은은 훈련장 주변을 몰래 돌아다니며 민지와 박중희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녹음기에는 박중희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내가 너 같은 년들은 수십 명도 더 상대했어. 내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하든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동기들까지 모조리 영창에 쳐넣을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그 순간 박중희의 이성을 완전히 잃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박중희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박중희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력을 남용하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민지의 단호한 한마디에 박중희는 완전히 폭발했다. 그는 민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민지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네가 감히 나를 모욕해. 그는 다시 한번 민지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오상사와 다른 신병들이 달려왔다. 박중희님,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오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박중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이성을 잃고 민지에게 폭행을 가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지는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박중희님, 방금 하신 말씀과 행동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하실 수 없을 겁니다. 민지의 단호한 말에 박중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불의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야간 훈련장에서의 짧은 순간은 길고 무거운 침묵으로 이어졌다. 김민지가 녹음기를 꺼내 들자 박준영 중위의 얼굴은 공포와 경멸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한 발자국 물러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네가 감히 뭘 했다고 생각하나? 당장 그 녹음기 내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불안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상사는 그를 가로막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중희님,
더 이상 이를 키우지 마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민지의 등 뒤에는 이지은, 윤소연, 그리고 다른 신병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고 그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목격했다. 박준영 중위가 민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명백한 폭행 시도였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다. 민지는 그들을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증거는 확보되었고 그녀의 아군들은 모든 것을 보았다.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 박중희님이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과 말씀이 완벽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민지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중희님은 선을 넘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신병들에게 말입니다. 궁지에 몰린 박준영 중위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고작 그까짓 녹음기 하나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넌 너무 순진해. 내가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누가 내 뒤를 봐주고 있는지 알아. 네가 이걸 제출해도 이건 삭제될 거고 너는 사라지게 될 거야. 하하하. 그는 노골적인 협박을 쏟아내며 자신의 권력이 무한하다고 믿고 민지와 다른 신병들을 겁주려 했다. 하지만 그의 협박은 통하지 않았다.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다른 신병들은 그동안 두려워했지만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중희가 오상색에 이끌려간 후 민지와 동기들은 침묵 속에서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방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닌 굳건한 단결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모두가 자신들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몇 줄을 더 썼다. 오늘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신병들을 위한 것이었다. 나를 믿어준 모두에게 감사하다. 다음 날 아침 신병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박중희는 점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다른 장교가 그를 대신했다. 신병들은 안도했지만 아직은 약간의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내부 조사에 직면해야 했다. 과연 누군가 그들의 말을 믿어줄까? 그들의 증거만으로 박중희를 처벌할 수 있을까? 오전 내내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렸다. 정고 무렵 한 고위 장교인 대대장이 생활관을 찾아왔다. 위험있고 근엄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모두가 긴장했다. 그는 민지를 사무실로 불렀고 다른 신병들에게는 따라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내 상급 장교로부터 박중희의 권력 남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네 이야기를 듣고 싶군. 김민지,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가 있나? 민지는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대장은 녹음기를 들고 재생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중해서 들었고 그의 얼굴은 근엄함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박중희의 증오와 권력욕이 가득한 목소리, 위협과 모욕을 들었다. 그는 또한 민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박중희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폭력성을 들었다. 이게 네가 가진 증거의 전부인가? 그가 민지에게 물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신병들이 네 말을 증언해 줄 수 있나? 민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캐네.
모두 저를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대대장은 민지를 엄격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그의 눈에는 감탄이 서려 있었다. 김민지 신병, 자네는 용감한 군인이야. 자네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회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네는 자신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자네가 자랑스럽다. 그 후 대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모든 신병들을 불렀다. 나는 김민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나는 모든 자네들의 진실을 듣고 싶다. 모든 신병들이 동의했다. 우리는 모두 봤습니다. 이지은이 말했다. 우리는 증언할 것입니다. 정민아도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를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모든 이들이 동의했다. 그들의 증언 덕분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대대장의 사무실에서 녹음기 재생이 멈추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준형 중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그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대대장을 노려봤다. 대대장은 조용히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박중희를 응시했다. 박중희, 이게 전부 사실인가? 대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벼락보다도 무서웠다. 박중희는 순간 굳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대대장은 신병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모두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너희들의 증언은 나중에 다시 듣겠다. 신병들은 일제히 경례를 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중희는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대대장님, 오해입니다. 저 계집애가 조작한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는 절박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고 꼬리를 내린 개처럼 굴욕적이었다. 대대장은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저었다. 녹음기에 찍힌 자네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해. 그리고 신병들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자네의 추악한 행위는 이미 모두에게 알려졌어. 박중희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오만함과 권력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이 훈련소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신병들의 삶을 소나기에 쥐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나는 그저 신병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 아닙니까? 그는 마지막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대대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엄격함과 가혹 행위는 다릅니다. 박중희, 군인의 본분은 병사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야.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어. 대대장은 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헌병대 대장님, 저 계룡훈련소 대대장입니다. 박준형 중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박중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대대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대대장은 냉정했다. 이미 늦었어. 박중희, 자네는 스스로 무덤을 팠어. 이제 자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네. 전화가 끊기자 대대장은 박중희에게 말했다. 자네는 이제 당분간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다. 헌병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숙하게. 박중희는 절망에 빠졌다. 그가 그렇게 경멸하던 김민지라는 신병 한 명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민지를 노려보았다. 김민지, 이 모든 것은 내 탓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이 훈련소의 왕이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후였다. 며칠 후 훈련소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다. 박중희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고 다른 중위가 그를 대신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그림자는 훈련소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다. 신병들은 박중희의 보복이 두려웠다. 그가 군대 내부의 권력자들을 이용해 자신들을 괴롭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오상사가 신병들 앞에 나타났다. 모두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병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박중희는 더 이상 군대에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신병들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리고 김민지 신병. 자네는 잘했네.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그날 밤 민지는 수첩을 꺼내 들었다. 박중희는 해임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그의 협박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는 나를 믿어주는 동기들이 있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가 있다. 그녀는 글을 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당당한 전사였다. 그날 밤 오상사는 민지를 조용히 불렀다. 김민지 신병. 자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자네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자네가 김 대법원장의 딸이고 김 국회의장의 조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네는 왜 처음부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 모든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오상사의 물음에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상사님, 저는 그저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저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정의를 위해 싸워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이름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진심 어린 답변에 오상사는 감동했다. 그는 민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훌륭하군. 정말 훌륭해. 김민지 신병. 자네는 그 어떤 장교보다도 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네. 자네의 부모님은 자네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이후 민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이제 모두가 그녀의 진실을 알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신념에 감탄했다. 특히 정민아는 민지를 찾아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지야, 내가 너를 너무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민지는 그녀의 사과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괜찮아. 미나야, 우리 이제부터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조교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열심히 훈련했고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이제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싸움은 그녀에게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동기들과 함께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시기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마지막 훈련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시련이 그녀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박준영 중위에 대한 헌병대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민지와 동기들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은 박중희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박중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가 군대에서 저지른 부당한 행위들은 모두 밝혀졌다. 그가 신병들에게 가했던 정신적, 육체적 가혹 행위는 물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 모든 죄가 드러났다. 며칠 후 훈련소에는 군사재판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박중희는 군인 신분에서 제적되었고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신병 한 명 때문에 말이다. 박중희의 처벌 소식은 훈련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모든 신병들은 안도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특히 민지를 괴롭혔던 동기들은 민지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지야, 우리가 너를 너무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민지는 그들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잖아.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들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훈련소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찾아왔다. 훈련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신병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훈련에 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민지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의 용기와 신념은 모든 신병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법원장의 딸이나 국회의장의 조카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한 김민지였다. 마침내 졸업식 날이 다가왔다. 훈련소 연병장에는 정복을 입은 신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훈련을 이겨낸 자부심과 함께 늠름한 군인의 기상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동기들과 함께 서서 지난 며칠간의 시간을 회상했다. 낯선 곳에서 시작된 만남, 박중희의 괴롭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우정.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다. 그 순간 대대장이 연단에 올라 졸업식 연설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여군 신병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군사훈련을 마친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대대장은 연설을 이어가며 특별히 한 신병의 이름을 언급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한 신병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 신병입니다. 모든 신병들이 민지를 향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동기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졸업식이 끝나자 민지는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는 말없이 민지를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가득했다. 민지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고 아빠는 평생을 바친 법정에서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에필로그 시간은 흘렀다. 민지는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현명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졸업식 연설은 큰 화제가 되었고 그녀는 용감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내어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민지는 훈련소에서 만난 동기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다. 이지은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윤소연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최유리는 소설가가 되어 민지와 함께 겪었던 이야기들을 글로 써내려가고 있었고 정민아는 민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훈련소에서 겪었던 시련은 그들을 좌절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하고 서로를 믿는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그들이 군대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그들은 그 가치를 평생토록 지켜나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